김포공항을 없애면 불편함은 없을까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청주, 원주 공항인데 괜찮을까요? 무엇보다 보궐선거용 공약으로 적당한 건지도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공약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공항인데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개발 제한, 이 피해가 약 30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면적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될 일이고 계양을 위해서도 인천을 위해서도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항공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다. 예, 방금 이재명 후보의 당위성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여객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축 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되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국민 앞에서는 약속다운 약속을 해야 합니다. 큰 대사거든요. 예. 지금 현재 김포공항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인천공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또 착륙을 해야 할 텐데 북쪽으로는 비행 금지 구역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양을 군사 전략적으로 이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여기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대한민국 큰 틀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대선할 때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예, 자, 여당 지도부의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영 교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의 저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좀 이슈화시킨 것 같아요. 예. 이 당위성이라든가 반대 여론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궐선거에 나온 분,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분이 이걸 공약했다는 것은 일단은 이슈화시키겠다는 저는 의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김포공항 이슈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고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이걸 왜 의도하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논쟁을 이끌어내자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당장은 물론 현지에서 여기 이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 김포, 인천, 강서구, 양천구 이런 소음 피해라든가 이 개발 제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선거 때는 과도하게 비판합니다만은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두수 총장,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접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당론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당에서 종합된 이번 지방선거의 완전한 공약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이제 김포에서 발표를 한 형식이라서 예. 좀 장기 과제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정치는 어쨌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영역인데 이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영역 중에서 또 이 수도권 관문공항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해서 약간 스위치 한쪽이 좀 기능이 마비되면 딴 쪽이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공항까지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항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까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이걸 통해서 제주도 여행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전혀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주도 사람들이 서울로 가까이 오는 데서의 어떤 편리함 이런 건 좀 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도 갑자기 제주도의 여행객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좀 너무 단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국가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시점에 이걸 꺼내 들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김포공항을 옮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 하나,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방선거, 보궐선거 공약으로 타당한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혁준 변호사께서는 먼저 김포공항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을 옮길 수도 있겠죠. 옮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이 이제 살다 보면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씬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항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포공항이 단순히 제주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이 처리하는 물동량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그냥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 그밖에 김포공항이 군사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대안이에요. 처음에 이제 청주공항, 원주공항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주, 원주 공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청주, 원주는 제가 뭐 이것저것 위원 맡고 있는 게 있어서 청주도 가끔 가고 원주도 가끔 가고 하는데 2시간 걸려요. 예. 비행기로 1시간 거리를 가는데 2시간, 그다음에 이제 또 내리면 또 2시간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청주, 원주 공항은 그냥 단순한 불편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제주 KTX. 제주도 KTX 언젠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도까지 KTX 놓는 거, 바다 밑으로 놓는 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이런 보궐선거에서 이야기할 문제인가? 마지막으로 제일 황당한 거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려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다음에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일지.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여당 그 대통령 후보 하셨던 분이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신성범 의원, 어떤 점을 지금 이 지점에서 좀 짚어봐야 할까요? 마음이 급한 거 있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재산권 침해 당하고 소음 때문에 걱정하는 인천 계양이라든지 이런 이른바 수도권 서부 쪽에 서울 서부 쪽 분들이 지지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이슈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문제는 아신 대로 철도와 공항이라는 게 사회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들이 나서고 타당성 조사하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저렇게 하느냐. 표 때문에 한다는 건 뭐 난 건데 정말 좀 현실성이 있느냐. 다 좋은데 뭐 아니 옮길 수 있는 현실성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철까지 잘 돼 있는 김포공항을 뜬금없이 갑자기 옮기자 하는데 대안이 마련돼 있느냐 하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은 보궐선거용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일단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지하는 것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여야 공방을 들어보시죠. 김포공항 문제는 우리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이 후보들 간에 지역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이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이 지지를 해 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놓고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진영 교수, 당이 당론이라고 확인을 해주지 않고 일단 개별 선거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민의힘의 선동이든 어쨌든 간에 제주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제주도에는 악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글쎄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김포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당장 뭐 불편할 수는 있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출마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 비행장을 없애자. 예. 성남 비행장 이야기도 사실은 오래된 논쟁거리였지 나왔죠. 않습니까? 나온 상황에서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게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좀 당내 하나의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지역개발 공약이라는 것이 후보가 냅니다마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공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대선 공약 수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공약을 하나의 이 당장 단체장이나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실현한 걸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지 말고 장기적 과제로 보는 그런 좀 시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 문제 공약으로 내걸었나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같이 경선했던 박용진 후보가 예. 공약을 내서 이제 주택 수급 문제를 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하자는 것으로 한번 논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자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글쎄요, 그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잠깐 저기 아까 육성 나온 것 중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론은 아닌데 지역 후보들이 낸 거다. 그런데 우리 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봐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서 우리 표를 많이 찍어주면 김포공항 그 이전 문제를 안 하겠다는 거고 공항 이재명 후보 저 계양 쪽에서 표가 많이 나오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지역 투표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정말 그때 말씀드린 보궐선거나 한 일개 국회의원의 그 공약으로 내걸 사안은 전혀 아니에요. 저 부분은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잘못 보면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 시장이나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민주당 전체를 어떻게 보면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일이 될 수도 예.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김포공항이 잘못되면 부산도 큰 타격을 받는다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예.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투표 많이 나오는 곳에 따라서 당론을 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론을 판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선거라는 걸 통해서 민심의 어쨌든 반응성을 보는 거니까요. 그 민심의 반응에 따라 이것이 추가 동력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선거 결과가 좀 해석해 주는 예.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인천공항 자체를 만들 때 이미 이 선로라든지 이런 이룩할 수 있는 그 용량은 충분히 그 김포공항을 흡수하는 전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철도 높고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제 일본 도쿄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고 이 서울 김포공항도 그렇고 도심지 가까이 있는 이 공항이 갖는 의외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합치지 못했던 건데 대한민국 그 수도 서울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종합해서 과연 이제 김포공항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를 던진 거고요. 그런 문제를 던졌으니까 지금 아주 집중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거라고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 세계 주요 도시는 다 공항이 2개 이상씩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 하네다 공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포에서 하네다 노선 그렇게 나리따가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수도권에 공항이 3개가 있어요. 성남공항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김포공항이 아니고 성남공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남공항 때문에 성남이라고 한 도시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전하고는 많이 틀려져가지고 미군들이 다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가 주로 성남에서 뜨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빠지면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김포공항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선후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막판 변수로 떠오른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지방선거는 이틀 남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 경기도지사 선거지요. 그쪽 표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선거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사랑해요 김동연. 토벌빵 하고서 토벌빵. 고맙습니다. 예. 저 기억하세요. 예. 공지처. 김동연 화이팅! 한번 가봅시다. 강남 스타일 가자.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가자 2번 세우만 믿으세요. 그러면 울컥하신 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범 의원,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초접전 지역으로 지금 볼 수 있죠. 양쪽 후보 다 김동연 후보와 김원혜 후보 이야기를 본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100표, 200표에서 표가 갈립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니까 얼마나 급한 건지. 예. 강남역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가 만났다. 그 강남역이라는 지점, 예. 경기도민들이 와서 버스도 갈아서 빨간 버스, 광역버스 타고 또 신분 당선도 있고 이런 점을 동반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기획으로 보이는데 기획치고는 괜찮아 보였고 오히려 저는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랩하는 게 예. 굉장히 좀 독특하게 보였다. 그러니까요. 김도총장, 태영호 의원이 랩을 꽤 잘하는데요. 예, 의외로 뭐 적응을 참 잘하시고 또 예, 그러네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예.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제 눈물을 흘린 사연은 뭐 무박 5일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약간 선거에서 불리한 지금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의원의 재산 신고 15억이 누락됐다는 거하고 주식이 또 1억 저평가됐다는 거, 그다음에 지분 구조가 뭐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라든가 이게 이제 허위 사실로 맹시가 돼가지고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부착하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박빙의 승부사에 그 승부를 가르는 이 찰나에 예. 이런 이제 결정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마 김은혜 후보는 굉장히 이제 마음도 울컥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복합적 작용을 해서 눈물을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보에 낸 내용과 이렇게 다를 때는 예. 그렇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착을 하게 됐고 그 부착을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나중에 그게 걸릴 수도 있습니까? 당선이 되면 이제 중앙선관위 취지는 이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고 당선이 되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에서 그걸 공고하는 거죠. 아, 또 그런 부담이 있겠군요. 예, 자 이렇게 경기도가 뜨거운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서울도 과연 어떻게 될지 서울시장도 관심이지만 현재 민주당이 거의 점유하고 있는 단체장 얼마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 살펴보죠. 시장 되면 뭘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지금 강남구 개포동 앞에 구룡마을을 15만 평을 개발하면 한 27조 이익이 예상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중에 한 10조를 띄어가지고 여기 계신 서울 시민들 손 들어보세요. 서울 시민들. 다 100만 원씩 줄게요. 100만 원씩.
제 시장 되면 임기 1년 안에 준다니까. 안 주면 제가 시장실로 찾아오십시오.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요즘에 마음이 급했는지 이른바 막공약을 시리즈로 내놓습니다. 서민 약자를 위한다고 입만 열면 광고하는 민주당에서 구룡마을에서 나온 주택개발에서 나온 10조의 이익을 서울시민 전체에게 100만 원씩 나눠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치하는 송영길 후보 서울시에서 발치지 못하도록 이번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박지원 교수,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에서는 최고치라고 하지만 이 앞번 대선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역대 최고라는 게 잘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제가 알기로 0.6%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가 37%였으니까 한 16% 정도 낮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투표율이 낮은 거다라고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사전투표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의 익숙한 제도가 됐어요.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쉽게 가서 사전투표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그 지방선거보다는 살짝 높았고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투표율은 떨어진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18년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뭐 많이 가야만 55% 정도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혹시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이번 투표 열기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좀 싸늘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6회 지선이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 사전 투표율이 11.5%였어요. 그런데 18년에 7회 때는 사전 투표율이 거의 더블로 뛰어가지고 20.14%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요번에 사전 투표율은 25%는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왜냐하면 6회 지선 20대 총선 때는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였다가 그다음 두 번 선거에서는 30%대였고 그다음 지난번 총선과 대선은 40% 무려 그 지난번 요번 대선에는 47.9%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사실은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전체 투표율이 한 40%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역산을 해보면 총 투표율이 51.5% 한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고 많이 나와봤자 지금 박진영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55%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돌발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던 민주당 내분이 일단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았다고 다 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동안 박지현 비대위원장 참 여러 가지 얘기로 당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간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 박지현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유태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밀지 마.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이거와 상의 없이 공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SNS 올린 글을 조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갈등 방안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좀. 그 얘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만나서 뭔가 해결할. 글쎄 그런 얘기는 제가 답을 안 하고 싶은데요. 예. 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랬다가 그저께 저녁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현 비대위원장 둘 다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만나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도 함께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5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치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걱정하시니까 우리가 전혀 갈등이나 이런 걸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목표는 같으되 속도와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던 점들을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아서 같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걸 꼭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잡죠. 요거 좀 떼볼게요. 자, 저희가 철저하게 꽉 잡아주세요. 박진영 교수,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된 겁니까? 예, 뭐 지방선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더 끌 게 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정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활동이 연속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에서는요, 맞는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권력을 잡기 위한 쟁투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에는 본연적으로 전략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연 저 이야기를 할 때가 맞는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전략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이벤트적 또 이미지 보충용으로 이렇게 비대위원장 시킨 것도 사실 무리수였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뭐 팬덤 정치 비판하지만은 셀럽이고 팬덤이 있어가지고 비대위원장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씁쓸합니다. 예. 박진영 교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개인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김두수 총장, 궁금한 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그러면 그 시점에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하는 것 하나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꺼내놓고 왜 또 후퇴하고 또 사과하고 그랬을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6개월 전을 돌아가 보면 아는데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이준석 그 당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뭔가를 공개하고 이렇게 당내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이런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같은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딱 하나 공통점은 MZ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기, 방법, 뭐 이런 행식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그 통로는 막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그래도 이걸 뭘 배웠기 때문에 전략도 고려하고 뭔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속된 말로 이것저것 재는데. 예.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6개월 전에 돌아가 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전폭 수용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기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말 안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은 다 수용하고 언제든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토요일 날 그렇게 모이고 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의 한 과정으로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젊은 리더십, 좀 못 믿을고 아직 훈련되지 않은 리더십이지만 그것을 또 포용하고 품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번 민주당의 갈등 내분을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박지원 위원장은 미숙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윤호중 위원장은 무책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거는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왜 이제 그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그게 참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일반 국민들이 박지원 위원장 보고 뭐 이렇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4일 날 기자회견의 그 제목이 대국민 호소문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패착, 이것까지는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근데 이것을 왜 민주당이 소화를 못했을까? 그러면서 27일 날 나온 사과문이 아주 그 모양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27일 날 사과문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고 그 윤호중 위원장을 그걸로 한 그 당 지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한테 사과를 갖다가 했다라고 했는데 왜 다시 그 당 지도부에게 당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왜 당 지도부에게 사과를 갖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막 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핵이 과연 누구냐 짚어본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면서 전체 선거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자기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와서 원내에 진출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맡아서 새롭게 재편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도 좀 끌어올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도 매우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재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당내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대선 끝난 이후에는 뭐 TV도 안 본다, 뉴스도 아예 안 보고 있다. 실제 보게 되면 진보 지지층이 주로 보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투표율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저희 지지층이 투표율이 낮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 지지층이 이재명의 선거 출마로 인해서 약간은 더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지역은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경합 열세를 보고 있었죠. 지금도 저는 뭐 완전히 진다고 보지는 않고 경합 열세다. 이건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까봐야 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개항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경기 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효과는 좀 이러저런 사정으로 조금 그렇죠.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선거 이유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이겼냐, 승리했냐, 졌냐, 뭐 선방했냐의 기준을 저는 광역단체장 7석으로 보거든요. 7석. 만약에 7석 이하다. 그러면 뭐 비대위 총사퇴죠. 그리고 뭐 대행 체제로 가야 될 거고 한 8석에서 9석 나오면 승리한 걸로 봐야 되니까 현 비대위 체제를 그냥 가는 거죠. 전당대회까지.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은 지방선거 중인데 지방선거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섣부르고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진영 교수, 이른바 이재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반에 인천의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뭐 경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 흐름으로 왔는데 저는 두 가지 국면에서 당 지도부의 실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입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파문. 이것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도부가 오히려 전체 선거판을 헝클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개항이라는 특정 지역구 한 군데에 발이 묶인 후보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전략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를 개항에 발을 묶어버린 거죠. 뭐 그 상황이 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이재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개항을 선택하는 순간 이게 지금 하는 말처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흔히 저희들끼리 많이 했던 말로 대선 연장전으로 가버리면서 구도가 다 깨진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복하고 있듯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으니까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큰 타이틀이 무색하게 된 거고 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약까지 내걸고 있다. 저렇게 되면 8월달 전당대회에서도 제가 만에 하나 이번에 금배지를 국회의원이 계양구에서 보궐선거 당선된다 치더라도 이재명 고문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까지 가는데 녹록하게 기존 세력들이 내줄까? 저는 한 번 더 당권을 둘러싼 당내 투쟁, 야권의 전체 방향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크게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것이 어디가 연결될 수 있느냐? 이른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계 개편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그 내분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정치력이나 지도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게 증명이 되는 순간 굉장한 도전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겁니다. 김두수 총장,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 득표율에 못 미친다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진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승리한 것을 발판으로 그 다음을 도모해 보려고 하던 것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화 제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로서의 어떤 향후 행보 같은 게 굉장히 제약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나 어쨌든 이 선거의 전략을 짰던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착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4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또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인품으로 이게 국민들이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한 70% 이상 80% 초반대 지지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40%니까 여기서 대선 2차전, 연장전을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이런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에서 연장전으로 가도 되겠다고 출마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오면 노무현의 길 같은 걸 가야 되는 거거든요. 떨어질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른 전국의 자기가 신세진 후보들을 도와줬어야 했고요. 나오더라도 자기가 있는 기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실패한 대통령 후보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동영 후보의 길과 같은 걸로 가고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실패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다만 이번 개항의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 보는데 다만 그 과정 전반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폭넓게 전국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이런 것에 전략적 실패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젯밤 늦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62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오늘 600만 원 받은 한 자영업자 정말 껑충껑충 뛰면서 눈물을 흘리던데요. 참 보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지요. 대통령님, 추경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럼 추경 안 합니까? 물가에 많다가 물가 문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를 숨이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 아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안 통과도 어제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지급도 빨리빨리 되고 그런 점이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 법에 소상공인법이란 법이 있어요. 예. 거기 29조에 그 재난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사실은 거의 2년 넘게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떠나가지고 분명히 선거에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선거를 떠나가지고 그 워낙 그 피해를 보고 지금 하루하루가 어려운 그다음 또 다른 게 떠나가지고 5월 달에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거든요. 뭐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의원, 어제가 일요일 아니었습니까? 네. 일요일 밤에 그렇게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처리하고 이러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흔히 보는 풍경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아시는 대로 어제가 박병석 국회의장 이렇게 의장단이 임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이렇게 넘기면은 의장단이 구성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 국민의힘은 빨리 돈을 풀어야 되고 야당은 반대할 수만은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제 밤에 긴급하게 했는데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대통령도 아마 기자가 질문한 게 돈 많이 풀리면 물가 올라갈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가는 따로 잡고 돈은 숨 넘어가서 급한 걸 우선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물가 압박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대목에서 사실은 지금 그 경제팀의 능력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협치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진영 교수, 한덕수 총리는 협치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협치죠.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무능한데 당을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인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 핑계 대서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질질 끌어도 되는데 바로 합의를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을 보고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요. 다만 지난 2월 추경 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 야당이었는데 반대하면서 질질 끌었던 때가 생각이 나고요. 더 생각이 나는 거는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세수도 못 찾아내고 돈을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그때 14조인가 15조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초과 세수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 되니까 기재부가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초과 세수 부분은 이 여야가 협치가 되더라도 국회가 저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측면에서 국정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박 교수님 말씀 약간의 좀 우스갯소리가 비꼬는 느낌도 드는데 저 부분은 아니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가 기재부에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과 모든 걸 종합할 때 세수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추정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최대한 가깝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춥니까라는 말인데 의도적이지 않다면 기업이 운영이 잘 되면은 아시는 대로 법인세가 많이 나오고 또 개인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많이 거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져서라고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김두 총장 이번에 그런 부분들 지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초과 세수 부분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왜 그렇게 계속 예측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항상 비판해왔던 단골 메뉴가 아니 초과세수에서 돈이 많이 거치면 나라빚 갚아야지 빚 갚는 데는 안 쓰고 계속 퍼주기만 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여야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 국민의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온 주요 축 중에 하나는 공무원, 관료, 또 좀 더 정확하게 좁히면 기재부 이런 데인데요. 이 기재부가 사실상 이번에 무능했거나 또는 의도성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세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은 거고요. 알면서도 감췄다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장거할 때 선진국들은 엄청난 이걸 예산을 해서 확보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나눠준다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걸 조심조심 해가지고 개인 빚이 늘어나고 나라 빚은 안 늘어나는 상황이고 지금은 선진국은 뭐냐면 오히려 지금 물가가 폭등하니까 이거 관리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것이 이제 지금 합의되는 여야가.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은 가능한 주면 안 된다, 뭐 추경 이런 걸 늦추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적극적 협조를 해서 이게 뒤늦게 그나마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한편 아까 기자가 대통령한테 물었듯이 물가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공무원들 스스로도 관료 조직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세수 문제 정도는 이제 그만 틀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행시 봐가지고 최우수한 성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기재부에 갔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이 공무원과 해봐도 무엇보다도 칼자루를 갖고 있잖아요. 그 예산권이나 뭐 이렇게 편성권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50조 넘는 그 세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국방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 직원들에게 이사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모습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원래 이 뚱뚱해가지고 이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저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고 또 사무실을 옮기고 하시느라고 정말 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국방부가 많이 썼죠, 신성범 의원. 그렇죠. 아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국방부로 오겠다니까 국방부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다 잘 수습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방부 어디로 옮기는지 보니까 저는 뭐 보니까 상대방 별관, 군사법원 자리, 국방 컨벤션 등으로 다 컨벤션 센터 있던 쪽으로 다 옮겼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걸로 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네. 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이 사실은 맞을 겁니다. 예. 그래도 오늘 아주 편안하고 푸근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위로가 좀 됐기는 됐을 것 같습니다. 뚱뚱해서 맞는 옷이 잘 없는데 뭐 이런 농담도 좀 스스럼 없이 하고요. 김두수 총장, 일단은 국방부 찾는 게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이제 안보 태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북한이 뭐 미사일을 미국 대통령이 귀국하기도 전에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밤늦게 이렇게 주치하는 문제, 뭐 만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다 종합해서 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캐주얼보다는 신사복보다는 잠바가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뭐 저렇게 좀 수두분하고 넉넉한 아저씨 같은 느낌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예.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는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국방부를 4월 달인가 예. 가장 최근에 간 게 그때 이제 취임식하기 전에 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 아마 저기 보이는 데가 합참 옛날 합참 청사 거기로 이제 국방부 장관실하고 차관실이 간 것 같은데 그 기존의 옛날 국방부 장관실에서 합참 본까지 한 200m 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하고 국방부를 구분하는 무슨 그 그런 담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 설치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그렇게 멀리 걸어간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그 잘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다음 국방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쓸데없이 이사도 하고 뭐 문서도 또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긴 했었을 겁니다. 예, 김두수 총장 말씀하신 대로 공군 점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동정을 살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걸 놓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말에 반려견을 안고 용산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집무실 한번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공식으로 이렇게 릴리스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사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뭐 이것도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대통령실의 이런 모습들이 공식 절차가 아닌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것 괜찮은가 하는 논란 한번 짚어볼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주말을 보냈다는 사진이 김건희 씨 팬클럽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주말 언론을 김건희 씨 사진이 장식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 놀이,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좀 합시다. 예, 김어준 방송인은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강신업 변호사는요.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요? 첫째는 느낌은 이거예요. 건희사랑이나 팬카페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좀 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 저 질문이 맞나요? 주말에 부인이 못 가느냐, 집무실도 못 들어가느냐. 그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김은수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엄숙주의 내지는 도덕주의 한 단면이다. 예. 공적 영역이 왜 부인이 왜 가느냐는 저 질문 자체는 굉장히 거친 질문이다. 제가 볼 엄숙. 우리가 그리고 하나 놓치서는 안 될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0년대, 70년대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안 보이던 그런 커플이다. 대통령 커플이 당 등장한 거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봐줄 측면도 분명히 있다. 부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카페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공식으로 좀 더 언론에 보도하는 게 훨씬 모양새는 낫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런 사진이 나왔다면 논란이 어떤 식으로 흘렀을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문제를 삼는 쪽에서는 왜 그게
공식 절차가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런 사진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영부인은 그게 퍼스트 레이디의 일거수일투족도 언론에 뭐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2부속실은 없지만 대변인실도 있고 공보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면 저런 부분은 그냥 팬카페, 이렇게 다시 말하면 팬카페에 누가 들어가서 찍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 뭐 김건희 여사가 누구한테 사진을 찍은 이런 대목까지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어차피 저런 행사라면 저는 공식적으로 사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김어준 씨 비판 이유는 너무 낡은 저런 도식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맨 처음에는 대통령실 직원이 찍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밝힌 것은 김건희 여사가 부속실 직원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부속실 직원이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 팬클럽 카페로 넘어가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올려서 이렇게 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 같은 데 다 보안 장치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또 대통령 부인은 굳이 뭐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관계 설명은 좀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 행위가 어떠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비판받을 거리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사회적으로 아마 좀 며칠 동안 뭐라 그럴까 이게 여론의 추이 같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박진영 교수 시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저기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루트를 통해서 이 사진이 유출됐다, 나왔다, 유출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나왔다라는 게 좀 이제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다고 늘 그런 하나의 우려의 눈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대선 때부터 우리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력 허위 의혹이라든가 논문 의혹, 도이치 모터스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이 관사에도 안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려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고 뭐 그쪽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지자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 다만 원칙적으로 어떤 게 맞냐 하는 것은 좀 차제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분류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 제2부속실을 없앤 상황에서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했다 그러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다 보내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올라간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호견과 같이 찍은 사진, 백화점에 가서 찍은 사진, 또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 뭐 토리와 산책하는 사진. 이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제공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벤트 기획에 연출된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개사가 사진을 찍어 올리듯이 김건희 여사 주위에 지금 이런 이벤트 기획과 이것을 해나가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클럽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하냐면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속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서 실제 공적과 사적 부분의 경계가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선물 중에 하나가 소위 코바나에 그 올라갔던 자기 개인이 전시했던 도록도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원수들이 하는데 본인이 사업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올라간 것도 저는 좀 공사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정도로 적당히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해야 될 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찍어서 홍보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직무실에 걔를 같이 가져가서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방문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공사 구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게 만약에 청와대였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어차피 뭐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있었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부인이 관저에 계시다가 주말에 이제 집무실 가가지고 뭐 강아지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 찍었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가 오히려 됐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사는 곳과 그 집무실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저 정도까지 이렇게 시비 걸 만한 그런 문제인가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저런 그 뭐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로 정부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 인사를 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무슨 집행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옷차림을 보면 지난 사전 투표 때 그 입었던 옷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마치고 이렇게 집무실을 들른 것 같지요. 예, 저 사진은 금요일 날 예. 투표화 마치고 찍은 거고요. 예. 그다음 토요일 날 다시 일상복을 입고 방문해서 토리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틀 연속 왔군요. 예, 이틀 연속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매주마다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또 이벤트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벤트다. 예, 그래서 이 이벤트를 기획해서 올리는데 이게 청와대 공식 사진이 아니라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클럽 그것도 사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부분을 통해서 올리니까 이거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실 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의 저 장소는 집무실일까요? 접견실일까요? 지금 저 사진은 집무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뒤에 봉황휘장 예, 있는 거 보니까 예, 예. 집무실이겠군요. 집무실에 이렇게 영부인이 가는 것은 문제는 없나요? 문제 없죠. 아,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저게 평일날 업무 중에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주말에 저렇게 가서 처음 당선된 지 얼마 안 되고 새로 집무실에 가서 부인이 등장했는데 저까지 문제를 삼는다. 저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행동이다. 영부인이 우리가 선출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대통령 놀이, 대통령 부인 놀이 하냐고 정색으로 문제 삼기에는 예. 삶을 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자, 뭐 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뭐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 이벤트인지 아니면 일견에 기획된 연출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뒷이야기 나올 테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이 새로 생겼으니까 많은 것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인사정보관리단,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조직이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을 두는 것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조직법상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정부조직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요. 인사 관련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20조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다른 부처 장관들이나 이제 기관장한테 이렇게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고 행정각부에다가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넘겨줄 만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총리실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정도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서 예.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정한 거는 대통령의 이제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교수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신가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무부라는 데가 국가의 이제 징벌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범죄 관련되는 것들 이런 곳인데요. 인사라는 것을 해보면요, 범죄 관련 유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평이라고 해서 세간의 평가라든가 주위의 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것을 법무부라는 조직에 맡긴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도 법무부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FBI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FBI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는 그런 업무를 이제까지 쭉 해오던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라는 정부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따로 대통령실에서 안 하니까 이걸 갖다가 법무부로 넘긴다. 이거는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정부 조직법과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저는 아마도 국회를 통해서 재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김두수 총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탄핵할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보면 이연성과 위법성이 같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상권 분립 사회에서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추천까지 다 들어있고 또 재판관 추천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검사들의 수직 계열화된 조직에서 그걸 검토해서 올린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충돌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사혁신처에 충분히 그 역할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다가 이 부를 주는 거는 스택과 라인 영역에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것이 진행된다면 뭐 향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으로부터 지금 앞으로 정기국회까지 계속 정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은 다르죠, 신성범 의원? 다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그러면 뭐 좀 논리적으로 말인데 탄핵이라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하는 순간 결국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하셨죠. 총리실 아니면 법무부 아니면은 경찰로 가야 되는 경찰청으로 전국적인 조직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경찰청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 법무부로 가는 게 다만 운영의 묘인데 거기에 나오는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전자에서 조금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